굉장히 수준 높은 토론을 정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EMT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Economic Need Test라는 건데요.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주유소 한참 장사가 잘 될 때, 너도 나도 주유소를 설치했거든요. 그때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는 먼저 주유소가 하나 생기면 그 다음에는 최소한 500m 떨어져라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 논리적 배경은 그 정도는 떨어져야 수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국제 통상에서는 늘 금지되어 있는 규제, 과도한 규제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수요에 대한 측정은 소비자들이 하고 시장이 판단할 문제지, 정부가 여기 수요 있다 없다를 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500m 떨어져라 1km 떨어져라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 아까 이렇게 시뮬레이션 보고 했지만은 그 일종의 정부가 규제를 하면서 일종의 이카노믹 테스트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는 해야 과도한 경쟁이 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꼭 하나 더 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이제 국제 통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 아주 현란한 논리가 다 집합이 되는 것 같지만 좀 엉성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통상이니까요. 통상에 대한 뭡니까? 장애를 가급적 낮추자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하나 아주 현상적인 문제는 여러분 느꼈을지 몰라도요. 이 어느 나라에 선거가 있는 해가 되면은 통상의제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미국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통상의제는 국민들 간의 이해 충돌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정치를 하면서 선거를 해야 되고 선거에서 표를 받아야 되는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건 완전히 자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보시면서 봤을지 몰라도 미국에 선거가 있는 해다 이러면은 FTA나 이런 건 잘 안 된다. 아무도 그걸 꺼내가지고 아주 공격적으로 그걸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유 개방적입니다. 분명히 개방을 해야 좋고 경제적으로 해야 전체가 좋아질 텐데 이것이 선거가 되어가지고 충돌을 일으키고 국민들 간의 표심을 공략하기 어려워진다 하면은 이게 천박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이중적인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렇게 어려운 논의를 우리가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나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하면은 사회적인 약자한테 시장에서의 경쟁은 공정해야 되니까 출발선이 같다. 그런데 결승점은 같지 않을 수 있다. 똑같이 들어올 수가 없죠. 1등이고 2등이고. 그런데 출발선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리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국제통상에서도 조금 더 부유한 나라가 있고, 디벨롭먼트 드라마, 디벨로핑 나라가 있고, 디벨롭된 나라가 있고 한데,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흔히 골프를 칠 때 핸디캡 달라 그러죠. 핸디캡을 주는 건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니는 1km 달리기 하면은 100m 앞에서 뛰어. 나는 100m 뒤에서 뛰어서 다만 결승은 똑같이 들어가야 돼. 이런 거죠. 그런 게 affirmative action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affirmative action이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를 거쳐가지고 justify 되는 정도의 의미가 어디냐. 그 나라마다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2만 불 소득이 조금 넘은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affirmative action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affirmative ac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늘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농업 부분과 중소기업입니다. 중소상인. 그게 이제 우리의 취약한 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대한민국 경제 이러면은 경제 좋은데 좀 같이 먹고 살자 하고 이제 취약하게 하다 보면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농업과 중소기업 내지 중소상인 이런 부분이니까 오늘 이 부분의 아주 핵심 부분들을 다 놓치지 않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제가 이유리 씨하고 전에 한번 토론을 할 때 결론은 저는 아직도 결론을 내라고 한다면 제 스스로의 결론은 이것밖에 없어요. 더 이상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나오는 게 근세 시민사회의 기초적인 철학 이론을 제공했던
자유, 평등, 박애 이 세 가지 글자죠. 근데 자유는 아까 이야기한 119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개인이 자기의 자유를 희구를 하고 그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그 가치와 두 번째 따라가는 나라 평등 이거는 굉장히 다른 가치가 또 있는 겁니다. 똑같이 같이 살아야지. 그럼 이제 그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완벽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실현될 수 없는 유토피아니까 안 되는데 우리 뭐 경제학에서 지니 계수라는 걸 쓰죠. 소득의 불평등이 계속 늘어나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스테이블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완벽한 평등은 안 되지만 이 격차를 줄이려고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평등이 갖고 있는 가치도 분명히 있어. 근데 이 두 개가 워낙 충돌이 될 수가 없다. 그죠? 똑같이 같이 잘 살아야 된다는 가치와 나는 내 자유를 추구하면서 내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좀 더 잘 되고 싶다. 이런 가치가 이게 충돌이 되는데 그 가치를 지금까지 내가 발견한 철학자들 중에서 그나마 알아듣기 쉽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구나 하는 게 저는 박애라고 생각해요. 예, 박애라는 게 우리 뭐 영어로 하면 브라더후드잖아요. 형제. 그러니까 그거를 이 두 개의 가치의 충돌을 형제애로 메우지 않는 건데 과연 그럼 이 형제애를 법령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회의 분위기고 시민의 의식이고 또는 공동체의 도덕률이고 이런 거지 이걸 니는 박애 안 하면 안 돼. 박애 똑같이 해야 돼. 라고 이제 그 법령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건 법령의 강제기본의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걸 도외시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그 이방으로 넘어가는 우리나라가 혼자 선진사회를 가려면은 이런 가치가 충돌할 때 우리 각 시민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게 중요한 또 다른 가치가 박애의 가치가 그러면은 소위 이제 상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너무 잘 나간다고 버리지 않고 이용한 사람 조금 얼리 대리할 수 있고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 아주 극단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